자, 그리고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그 비교급 특강은 날짜가 좀 바뀌어졌어요. 8월 3일로. 8월 3일 토요일로. 에? 왜 그때 힘들어요? 우리 그 방학 중에 토요일 날 8월 3일로. 여기 저도 다 이번 주 일요일로 이렇게 통지를 해놨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여기 학원이랑 사정이 생겼어. 자, 10번 보시고. 자, 이제 개발법이거든요. 자, 우리 개발법에서 기본 틀을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본 틀. 항상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6문제가 나오는데, 그죠? 여기 나오면 이 틀부터 항상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해요. 그것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발할지 땅을 지정하는 게 보통이죠. 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이 보통 순서인데, 예외적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는 예외는 존재한다. 녹지나 비도시 같은 변두리 대상으로 개발할 때는 투기 우려가 더 많아서 보통 구역을 지정했을 때 그때부터 투기 통제하는 장치가 주로 발달되기 때문에 먼저 구역을 지정해서 통제를 해놓고 나서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어느 때, 여러 때 이런 거 잘 나왔었죠? 자,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누가 시행할 것이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계. 자, 우리 시행자라면 미대전은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눠져 있고, 민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 조합이었습니다. 도시개발 조합.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권을 딴다라고. 사업 시행권을 땄어요. 사업 시행권 땄으면 여기까지는 세 가지 방법에서 공통점이었고, 그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여기서 정하는 건데, 그죠?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용 사용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환지 방법, 환지 방식을 택해서 하느냐. 섞어쓰는 혼용 방식이냐. 이 둘만 구별하시면 되죠. 이 방식으로 해왔다면 실시기 인가 오시 다음에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공급 계획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 끝났다 그러면,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 완료 공고. 안 써지만 이런 공사 완료 공고 끝나는 거예요. 일반에게 주는 것이라. 근데 환지 방식을 해왔다면 환지계획 세워서 환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환지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 끝났다면 역시 똑같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별도로 여기는 환지 처분이 나옵니다. 환지는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로 환지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일반에 주는 것이라 공사 끝나면 끝이고 다른 얘기 없고, 요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중간에 들어갈 수는 있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보상금 주고 수용을 통해서 취득한 상태에서 시행자 거로 만든 상태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굳이 줄 필요 없어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보시면은 주로 여기 땅은 두 땅이다. 우리가 틀 잡을 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목적대로 조성한 땅, 조성 토지가 있고 조성하지 않은 상태의 땅을 원형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일반에게 주는 게 이 조성 토지라고 했잖아요. 일반에게. 이건 예외적으로 원형지는 받을 사람이 특정돼 있고 특정해 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보통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환지 같은 경우는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에 주는 게 아니고 땅과 땅을 바꾸는 게 환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사업으로서 제공을 하고, 그럼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받는, 자기 땅을 제공하고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는. 그래서 여기는 종전의 땅에서 주는 땅 자체를 환지, 그리고 환지로 주지 않고 남겨놓는 것을 보류지. 여기서는 주된 땅이 이거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틀 잡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만이 받는 거야.
땅을, 환지를. 여기는 일반인에게 주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큰 사업에 적합하고 작은 사업에 적합하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 그 대신 여기는 큰 사업에 적합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자가 수용할 때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방식에서는 시행자의 그 비용 압박, 돈 때문에 그거를 덜어주는 수단이 이제 여기 존재하고, 뭐 토지 상환 채권, 뭐 이런 선수금 이런 게 존재하죠. 여기에서는 돈은 적게 들어가요.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당사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 성질상, 환지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업에 토지 수요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적 모습이 되는, 서로 이렇게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요자가 만든 조합,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지 다른 데서는 아예 시행자가 안 되는. 그리고 제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행정청 정리를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이 구역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라고 했어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그랬잖아. 구역의 지정권자라고 그냥 표현을. 이 지정권자가 의미하는 사람이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느냐? 시도 단위에서 시도지사가 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물론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청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게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개발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 나오면 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하나 빼고 여기 환지기 인가권자. 이 환지기 인가권자만큼은 자치도지사, 시장문수, 구청장. 그래서 환지기 인가권자만 저 사람이 아니라 따로 해가지고 나머지 행정청에 관련된 것은 다 지정권자가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 개발부서 동의요건 나오는 거, 개발부서리 동의요건 나오는 것도 보통 일반적 동의를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예외를 따로 기억하시는.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면적 이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밑이죠. 밑 또는이 아니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을 보통 동의 요건으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를 뭐 따로 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을 전개했었고요.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살짝 틀 잡을 때도 지정권자는 요 사람이 지정하는 거, 이제 예외적으로 국장이 누가 요거를 오히려 잘 냈고요. 행정청 중에서 적어도 요 사람들이 지정권자니까 보통의 시장은 수구청장은, 시도지사관의 시장은 수구청장은 지정권자는 아니고 구역증이 필요하다라면은 바로 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라고 했고, 시행자가 될 사람 12사람 자격 있는 자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구역 지정을 미리 제한할 수는 있어요. 제한권자라고 하는데, 시행자 중에서도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행정청 자체는 요청권자인지는 지정권자니까 제한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행정청 제외, 그리고 조합도 제외한다. 행정청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제한권자라고 하는데, 왜 조합도 역시서 제한을 못하느냐? 다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들 중에서 자격을 주는 것이고, 조합만큼은 명칭이 도시개발 조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없어요. 구역 지정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게 조합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 구역을 제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제한 못합니다. 제한하더라도 보통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면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요청권자인 시장의수청장에게 보통 제한하는 것도 특이한 거예요. 그럼 제한을 받아 이 사람이 요청해주는, 이런 구조로 관달했고요. 여기 구조에서 쓸만한 얘기는 뭐 구역 지정, 그냥 우리 얼마나 생각이 하시는지,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그래서 이 순서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특이하게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게 있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서 우리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필요로 하죠. 요 일반 동의를 개발계획에 대해서
왜 환지방지로 한다면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대부분이 반대가 심하다는 환지 방식으로 결정해 주더라도 나중에 시행자가 스스로 안 할 수가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을 없애고자 미리 일정한 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당사자에게 시행을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가 처음부터 하기로 했다라면 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특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도 그런 그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 못 받았을 때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조합 파트에서는 총회할 때 요거를 그 동의를 받게 하면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 그 동의를 받게 하면 처음에 동의를 못 받았어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하는 것도 나중에 나온 조합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총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구역 지정할 때도 요 사람이 구역 지정권 행사하는 경우 이걸 좀 더 많이 낸다 그랬죠? 요거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있습니까? 국장이 특별히 나서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라면은 국가가 사업할 때? 국가가 사업할 때 그것도 누가? 여기 분명히 문제 풀면서 나왔을 겁니다. 또 누가 요청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잖아. 예를 들어 시장문수구청장이 요청한다. 그러면 지방일과 관련해서 시의회가 요청한다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는 건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하니까 국장이 한다. 이렇게 뭐 했던 거. 그리고 원래 제안도 이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이지 국장이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경우 있다 그랬죠? 아무나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일과 관련해서 제안해야 되니까 공공기관 장 정도 되는 이런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 장 이런 사람들이 면적 30만 이상 오고 또 국가계획과 연관이 있어서 제안할 때만 국장이 제안한다. 그리고 이때도 지정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면은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데 그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이 한다. 이런 게 긴급한 경우 당연히 국장. 이런 얘기들. 여기서 제가 이론을 다 얘기하다 보면 뭐 끝이 없나? 이건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시는 경우 주로 녹지나비들이 정확하게는 녹지 지정처에서 아직 보존 녹지 지정 못하니까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 비도시일 텐데 이것이 전부 다일 때가 아니고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즉 주상공이 이렇지 않은 주상공이 전체의 몇 프로 이하일 때 30%.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30% 이하일 때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이하. 그 얘기는 70% 이상이 녹지 비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잘 낸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 개발계획을 일반인들처럼 공모할 때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야 되니까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개발계획 공모할 때도 그렇고 또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자 한다. 이거는 항상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뭐 그렇게 우리가 봤던 것이고요. 큰 틀에서만 잠깐 보시면 우리 시행자 같은 경우 12사람 중에서 지정하죠. 우리 공무원 민간 구별하면 충분한데 보통이라면 12사람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하지만 환지 방식에서만큼은 12사람 중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격상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이지만 토지나 조합 말고 지자체를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존재하죠? 그 예외 중에 토지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실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을 안 할 때, 신청 안 하니까 지자체 지정할 수 있다. 몇 년 내 신청 안 할 때? 몇 년? 1년. 1년 내 지정 신청 안 할 때. 개발계획 고실부터 1년 내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시행자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장이 집행한 공모사가 병행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예외 있잖아. 여기에 대한 예외. 보통 이렇게 일반 동의는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받아야 될 동의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보다는 작아야 의미가 있다. 이 정도 될 거면 조합 만드는 게 좋으니까 조합 못 만들어도 사업하는 게 좋다. 지자체를 시켜서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바로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반 정도가 그렇게 이거보다 작은 게 나왔다 그랬잖아. 2분의 1, 2분의 1 정도가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하면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시행자 지정에서 나오는 얘기고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는 이미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죠.
이 변경 사유에서는 부역고시로부터 시행자가 실식의 인가 신청을 몇 년 내 안 할 때 시행자를 바꿀 수가 있다. 1년 내 안 할 때. 아까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에서도 개발급소 신청을 1년 내 안 할 때, 여기서도 부역고시로부터 실식의 인가 신청이라면 둘 다 1년 내 안 할 때. 실식의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신고 따고 나서 공사 착수하는 것은 요거는 2년 내 착수한 공사 착수가 2년이고 신청은 다 1년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서 이제 조합할 때 뭐 조합은 법인인데 여기서 이제 설립인가 받는 거 조합에 관련 얘기는 당연히 다 중요해요. 응? 자, 우리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이 누가 신청합니까?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황야의 7인 토지자 7인 이상이 정권을 작성한 누구에게 인가 받는 거예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신청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요건이 얼마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여기 할 때 면적 기준에서는 국공지를 포함해서 계산합니까? 빼고 계산합니까? 국공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뭐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 계산한다. 이런 건 뭐 당연히 우리가 했던 얘기고. 설립인가만으로 성립 안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이런 건 다 특징이고,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조합 설립 찬성 반대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네? 결격 사유도 있어요. 막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된다 그랬어요? 상관없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히 조합이 된다. 조합이 총회에서 결의할 때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죠. 1인 1표.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갖는 거 아닙니다. 1인 1표.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그런데 승계할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하죠. 다른 사람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면 승계할 수도 있다. 일부 취득이면 뭐 그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임원은 몇 명 둡니까? 조합장은 1명. 그리고 이사감사는 수제한 없이 둬야 되고요. 자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아닌지는 안 되죠?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누가 대표합니까? 조합을? 감사가? 임원의 결격사유 있으면 당연 퇴임이죠?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사유는 없다 그랬어요. 뭐 겸직금지 이런 것들 막. 대의원에? 몇 명 이상 있대. 조합에서 50인 이상 둘 수 있다. 임의기관. 이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근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에서만 결의해야 되는 5가지 사항이 있잖아. 그거. 정관 변경, 약속의 변경이니까 중요하니까 이건 총회에서만 하라. 정관 변경. 또 계획 중에서는 개발계획과? 아니, 개발계획과 환지계획도지. 이게 환지계획이 조합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건 무조건 총회정권상에 들어가고, 이 두 계획 중에서는 이제 요거라고 했죠. 요것이 원래는 글쎄 들어갈 게 아닌데, 아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못 갖췄을 때 나중에 여기서 추인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요건 아니라고 했죠? 요건 아니고, 임원의 선임도 들어가지. 조합의 합병 해산 이런 거 들어가잖아. 지금 뭐, 쭉 한번 핵심만 한번 살펴봤는데, 자, 세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에 도시화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가번의 환지 방식은 도시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그곳의 땅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현저히 높아 너무 비싸 수용 사용방식이라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땅값이 너무 비싸면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수용 사용방식을 하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환지 방식 한다. 맞는 얘기죠? 니은번, 나번.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에서 토지의 지목, 형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용 사용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 할 때지. 환지 방식 할 때가 이 두 가지예요. 가번과 나번 두 가지입니다. 토지의 교환, 분합, 토지의 여기 나오는 토지의 지목, 형질 변경이 필요하다.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사업, 작은 사업 할 때가 환지 방식입니다. 이게 작은 사업을 얘기하잖아. 지목이나 형질 변경 정도에 불과한 요거의 가나번이에요. 다번에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 얘기 나오면
이게 수용 사용 방식이잖아요. 환지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집단적으로 공급하기다 큰 사업. 환지는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그대로 땅을 바꿔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현재는 가번 맞고 라번. 시행자는 수용 사용 사용의 한 방식과 환지의 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게 혼용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나눠서 하여야 한다였거든요. 나눠서 해야 된다. 나중에 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나누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혼용 방식은 다시 분할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분할과 미분할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죠? 때문에 이거 틀렸고. 마번의 국가지자체인 시행자가 영의 정하는 게 있잖아.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일단 이건 맞아. 바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환지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안 돼요. 이건 안 돼. 4번에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맞고. 가마사 3개가 맞습니다. 자, 우리 시행 방식 변경이라면 여러분, 글쎄 시행 방식은 여기서 정해 놓는데 여기서 한번 정해졌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는 논리는 원래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 방식으로 해야 되지만 그 방식으로 하기 어려울 때 그보다 쉬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방식으로 하기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방식? 바꿔봤자 못하지.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보다 어려운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보다 못할 때 쉬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제가 이 중에서 셋 중에 수용 사용 방식이 가장 어려운 방식이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일 쉬운 방식이 환지. 혼용이니까 섞어 쓰는 거 중간쯤이 되겠죠. 그래서 수용 사용에서 환지로 바꾸거나 혼용해서 환지로 바꾸는 좀 더 어려운 방식에서 좀 더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이건 지금 공공시행자에 국한돼 있지만 위아래에서 이렇게 오는 건 공공시행자에 국한돼 있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니까 조합은 여기서는 시행자가 되니까 이제 모든 시행자인데 모든 시행자가 수용 사용에서 이거보다 좀 더 쉬운 혼용으로 바뀌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혼용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안 됩니다. 수용 환지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번은 틀리고 가번과 4번이 맞는 겁니다. 자, 우리 11번이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이거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1번 상업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50인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한다. 주상공 중에 하나가 30% 이하여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0% 작다는 기준, 30% 3분의 1 중에 30% 이하. 지금 이거는 30% 이하가 아니고 50%니까 30% 한참 초과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계획부터 세우고 구역 지정하는 이 원칙으로 가야 돼. 구역부터 지정할 수 없어요. 이게 30% 이하여야 됩니다. 이번에 자연 녹지지역의 구역이 일단 녹지 아닙니까? 관리지역의 구역 지정한다. 관리지역 관농자 아닙니까?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중앙지정자 협회 구역으로 지정할 때 자연환경보전 이거 나도 자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따로 얘기하면 자꾸 이거 아닌 걸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관농자에 속하기 때문에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데 들어가요. 단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정하는 그 땅에서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말 없으면 들어가지 당연히.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 국민대에서는 공모하는데 먼저 구역을 지정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알고 멋진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으니까 12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장차 도시개발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무엇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했어요?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 결정을 본다. 지역상 도시지역으로 돼야 되고 지구 단위계획으로 의제가 돼야 지구 단위를 세워서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 의제가 되는데 이 지구 단위계획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의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니까 꼭 여기 들어갈 것 같아. 개발계획이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개발법이 특이한 게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라는 얘기. 정비법이랑 비슷한데 정비법에서는 여기랑 비슷한 것이 정비계획이 나와요. 정비계획도 이렇게 의제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구단위 이건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간단 말이야. 정비계획. 근데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 개발계획 내용 아닌 예로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나 들 필요가 있어. 이렇게 문제를 한 거예요. 지구단위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니까 도시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맞는 겁니다. 지정권 전환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 동의, 일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요거는 어디가 틀렸어요? 예? 지정권자 맞잖아. 지정권자 맞잖아. 환지 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는 거 맞잖아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그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개발계획에서 원래 행정계획은 동의 안 받는 건데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수용 사용을 할 때 동의 요건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고 나중에 여기에서는 시행자가 수용 사용권을 가지는데 민간 시행자를 못 믿어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을 그것도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여기에 대한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로 써놓은 것과 다르지. 이건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가지고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예요.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문 것이 아까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환지문 시행자가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결정을 해줘도 당사자가 반대가 아예 심하다라면 해줘도 못하거든 사업을. 그러니까 방식 결정할 때 미리 동의를 받아보는 거예요. 일반 동의를.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할 땐 그것도 필요 없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거고. 개발계획 내용 중에 아래 거지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의 지정권자랑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는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게 그 얘기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그 시행자가 누구냐? 국가지자체가 시행한다라면 당사자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2번, 3번에 대한 기준이 여기 5가지 질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거야. 2번, 3번에 대한 지문이. 1번에 대한 것도 뭐 한 번 나왔을 뿐이고 사실 뭐 4번, 5번도 한 번 정도지만 5번은 한 2번은 되겠네. 근데 2번, 3번은 무수하게 많이 나왔던 기준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2번이 왜 틀리는지, 3번은 왜 맞는지. 4번의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 국장이 정한다. 여러분 개발계획 작성의 방법 기준? 그러면은 개발계획 작성하는 사람이 통제받는 거네? 개발계획은 누가요? 구역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잖아. 그럼 장관이 하는 거 맞죠? 뭐 각종 행정처에 수립하는 계획의 기준은 장관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앞에서부터 했던. 그 다음에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는 위해서는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330만 이상 제일 큰 규모. 공법에 나오는 제일 큰 규모가 330만인데 이 정도 대규모로 사업을 한다면은 도시의 어떤 한쪽 기능에 치우친 반쪽짜리 도시로 개발하지 말고 도시의 여러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도시로 개발할 규모가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이상이다 라는 것. 13번의 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자 이거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다 구역 지정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지만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먼저 수립할 때도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키는 사항, 요거는 그리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번 나왔던 건데 두 문자를 따서 외웠던 것이죠. 이게 박수 세단, 박수 받으며 천천히 등장하는 세단 이렇게 했던 거 박수 세단입니다. 개발 내용 중에 4가지만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의 시행 방법, 어느 방식을 택할지 이거는 뭐 아니고 박수세단이 2, 3, 4, 5번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2번이 수용상의 대상의 세부 목록의 수, 3번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서 설치대 비용부담계 밖이 포인트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의 세, 그리고 순환개발 등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단 박수세단 했던 거, 박수방에도 등장하는 세단. 14번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건 제가 아까 이건 처음에 언급했던 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닌 거. 1번 공공기관의 장, 뭐 공공기관의 장이든 정부 출연기관 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인데 이때 면적은 40만 제곱미터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돼요. 우리 30만 이상이면 되죠? 이 경우는 30만 이상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글쎄 여기서도 이것도 제한할 자 중에 공공기관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하는 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 되면 이게 국가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 장 중에서도 엄밀하게는 지방공사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는 건 아주 까다롭지만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지만 지방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와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이 아예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시도사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원래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은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해야 되는데 공동지정은 아니고 그죠? 한 사람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럴 땐 국장이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게 시장소구청장이 요청한다면 누구에게 요청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에게 지방일로 가서 요청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지 국장이 요청할 수가 없어요.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 장이 4번에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천지변 긴급한 경우 이 5가지랑 관련되어 있어요. 15번에 개발법상 도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을 고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이게 시도지사, 대도시장 아닙니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 지정권자에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1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국장과 협의된다. 이 사람이 지정을 할 때 국장이 하는 경우 아니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할 때도 미리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은 2가지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시도지사가 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거를 여기나 숫자 100만 이상일 때 국장과 협의하라. 역시 이것도 아직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같은 경우도 너무 숫자에 민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구역지정반에서 숫자가 나온다면은 아까 30만 이상 나오는 게 그것도 슬쩍 제가 지나갔지만 아까 공공기관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구역지정을 제한할 때 국장이 하는 그 사이 중에 30만 원 있었죠? 330만 원.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구역이 330만이면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로 개발하라 330만이잖아. 제일 짠 게 30만 여기서 나왔고 330만은 아까 복합적이니까 당연히 나오고 구역에서 나머지가 100만이에요. 이 사람이 지정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하라. 조금 넓으니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넓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역 지정할 때 기초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도 특이해요. 원래는 기초조사는 해야 된다잖아. 근데 그것도 평소에 잘 안 내니까 제가 그냥 초양도에서 언급 안 하고 넘어가지 할 수 있다는데 기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듣거든요. 주민 의견을 듣는 건 다 들어. 중요한 일이니까 주민 의견은 들어요. 큰 일이니까 듣는다 말이야. 주민 의견을 듣는데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따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규모가 100만 이상이 또 나와. 그럼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고 100만이 안 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을 따지면 그렇게 돼, 그 정도. 예. 자, 하여튼 이거 맞고 그래서 3번의 도지발 조합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도지사 시장원수 구청장의 구역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고요. 제가 제한을 얘기하잖아. 제한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도 안 되고 조합도 안 돼요. 조합이 구역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인데 구역지정 위에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막 인가 들어가고 해서 만드는 건데 그 전에 구역지정 제한할 때는 없어요, 없어. 구역 조합이 아직 없어요. 제한할 수 없습니다. 4번의 토지 소유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드는 소유자 지정원수를 보면 동의. 이게 바로 제한할 때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동의권. 보통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예요. 글쎄 민간 시행자가 제한을 하게 되면 제한해서 구역 지정해줘도 해주고 나서 보통 제한한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해 주는데 만약에 반대가 심한 상태에서 소수자가 만약에 제한을 해서 구역 지정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을 역시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서 민간이 제한할 때만 일정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동의가 소유자, 지상권자 있으면 지상권자까지 해서 포함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라. 총수 2분의 1은 없다는 점에서 예외 중에 하나예요. 민간 시행자, 토지 소유자니까 민간 시행자죠.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5번에 도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에 걸쳐 있다는 관계 시도자 대도정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맞아요. 일할 사람 뽑을 땐 이렇게 한 사람 뽑는다 그랬잖아.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동 지정하면 할 때마다 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협의가 안 될 때 아까 국장이잖아. 그래서 들어갔던 것이고. 16번의 도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지정하면 1만 이상. 자, 이건 지정 규모네. 자, 우리 구역 지정할 때 명색이 도시발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최소 숫자 얼마 이상. 여기 나오는 숫자는 1만 3만 30만. 1만 3만 30만. 1만 3만 30만 하면 제일 큰 규모 30만 이상 하는 건 당연히 변두리 비도시를 대상으로 개발할 때가 30만 이상이고 그럼 1만 3만은 도시지역을 전제로 하는데 도시지역에서만 1만 3만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지정 못하는 곳이 있죠? 보전녹지. 전체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 보전녹지만큼은 아예 지정 못해요. 우리 자연환경 보전이 또 30만 이상 돼. 보전녹지만 안 돼요. 도시에서 가장 보전을 필요한 보전녹지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도시개발하지 말고 남겨둬라. 보전녹지만 지정 못하고 나머지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큰 3만짜리는 공업지역만 공장 설치되니까 3만이고 나머지가 1만이죠. 비도시가 30만이죠. 비도시 30만이죠. 같은 비도시라 하더라도 아파트 연립 얘기 나오고 초등학교 얘기 나오고 그러면 10만. 그게 1만 3만 30만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만 3만 30만 이상 이렇게 지정할 때도 이 면적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거 좀 어렵게 낼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어느 곳이라면 지역이든 상관없이 어느 곳이라면 이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계지. 그 어려운 것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취향계가 있는 땅, 취락지구, 개발진이지구, 지구단위기업, 취계지. 거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은 혜택 주려고 취계지에다 국가균형발전 4가지. 이때는 면적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번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라면 1만 이상. 공업지역만 3만이에요. 주거지역 1만 이상 맞죠, 그러면. 2번에 도시지역 안에 보전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이거 기본이고. 3번 농림지역 지정할 때는 비도시니까 30만 이상. 다른 얘기 없으면 30만 이상. 4번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즉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이나 도시군 계획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이 되어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4번, 5번도 어렵게 낼 때나 내는 건데 가능하면 이런 것까지 제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나가는 거 나중에도 보셔야 돼요. 저는 웬만한 자료는 나중에 보지 말라는 자꾸 자료 늘어나면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도 봐서. 자,
녹지나 도시개발은 개발할 땅이라 원래 주상공 녹지 비도시에는 원래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도 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도시개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녹지나 비도시에 도시개발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원래는 보존할 땅이니까 방향을 정하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비록 여기는 녹지와 비도시 지역이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방향이 세워진 그 방향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개발이 가능한 곳에만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곳에는 지정할 수 있지만 그건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곳에는 보니까 아직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알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녹지나 비도시 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땅 두 가지에만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땅이 어디예요? 녹지 지역 중에서는 자연 녹지가 불가피하고 개발이 허용되는.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가 도시계획 준하는 곳이라 개발해요. 그래서 5번이 위 사의 경우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면 생산 녹지가 아니고 자연 녹지 계획관리는 좋고요.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 두 군데만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중에. 그런데 이런 지금 얘기한 이것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게 취계지란 말이지. 그거는 면적이든 이런 거든 다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취계지예요. 국가균형 발전과. 자, 17번 보시면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 효과를 옳지 않은 거. 농림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기로 결정구 지정도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죠. 어디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 개발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의제 안 되는 예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경우 비도시지만 지구단위기 구역이 지정돼 있다. 비도시만 지구단위기 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지구단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의제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취락만 정비좀 끝이라고 했죠. 시골에서. 그러니까 굳이 도시지역적으로 의제할 필요 없다. 지금 이건 그런 얘기 없잖아. 취락지구나 비도시의 지구단위기 구역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기 구역 의제되는 거 맞지 그냥. 이번에 관리지역으로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기로 결정. 이게 틀린 게 왜요? 취락지구라 틀린 거예요 이게. 비록 관리지역은 비도시만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도시지역 등으로 의제 안 됩니다. 3번에 건축을 대순화하는 용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로서 개발인 허가 대상을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개발인 허가제는 크게 세 군데서 나온다 그랬어요. 국계법상 개발인 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통제하는 이것과 다른 것이 여기 나오는 도시개발구역, 나중에 나오는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허가받아라 통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국계법과 다르죠. 왜? 취지가 달라. 여기서는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사업의 지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허가받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계법상 허가보다 좀 더 많아진다 그랬죠? 특별법이라. 네. 건축을 대순화가 용도 변경하는 거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계법에서는 건축물을 대순화가 용도 변경하는 것은 허가 대상 아니에요.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수선 용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짓는 게 그쪽에서는 난개발이지. 그런데 여기서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수나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가치가 그만큼 증대되니까 나중에 사업할 때 철거를 한다. 철거 보상 비용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는 추가로 허가 대상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주는 거. 중목을 벌채나 식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국계법에서는 아니에요. 나무 심고 베는 게 무슨 난개발이에요. 그쪽에서는 아니지. 그런데 여기서는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나무 있는 땅이 훌륭해서 요거를 남겨놓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더니만 싹 베버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올 사람 많아. 분양 취소하는 사람 많아. 반대로 현재 나무가 없는 땅에 개발하려고 설계를 해놨더니만 나무를 막 키우겠다고 심었다. 그러면 요거 다 보상받으려고 심는다 그랬죠?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허가 대상되는 거 맞습니다. 또
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공사 사업에 착수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전에 공사 착수한 자, 기득권자 보호죠. 착수한 자는 30일 내 특권자료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게 30일 내 신고죠. 도시개발 정비구역 똑같죠. 이거는 30일 내 신고. 이게 국계법에서 기득권자 보호는 원칙은 관리계획 결정 그 전에 공사 착수한 자는 그냥 계속할 신고도 필요 없다. 근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시수 2가지만 3월 내. 그거보다 더 센 거 아닙니까? 여기는 더 짧은 게 더 센 거예요. 특별법이라. 도시개발 정비구역에서는 30일 내 신고하면 된다. 그 18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가설건축물 건축. 가설건축물도 국계법에서는 허가 대상 아니지만 잠깐 내버려두면 곧 철거가 되니까 여기서는 철거되기 전에 사업한다면 보상해줘야 된다 그랬죠?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의 형질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터석 예치라면 여기서도 허가 대상이죠. 똑같아 이거는. 형질명을 목적으로 하면 목적행위에 대해서 형질명에서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터석채취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만 이게 터석채취 자체가 목적이니까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의 대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번에 도시개발구역에 남기도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일월 이상 쌓아놓는다. 요게 답이 되는 게 우리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국계법에서는 뭐 일정한 면적 미만, 너비 5m 이하 좁게 분할되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없어요. 토지 분할이면은 제가 갑자기 물건 쌓아놓는 얘기하다가 왜 토지 분할을 얘기하지? 하여튼 토지 분할 여기는 없지만 토지 분할이면 면적에 상관없이 다 허가 대상이라 그랬죠? 토지 분할이? 크게 분할돼도 소유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지면 다 사업성 악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라면 그쪽에서는 녹관자, 여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 왜? 도시개발구역이 이미 전제돼 있으니까. 물건을 1월 이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긴 전제가 뭐예요?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옮기기 쉬운 물건이면 옮길 때 돈 안 들어가니까 대상 아닙니다.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옮길 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데 옮기지 아니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남겨두로 결정된 대지라면 남겨두로 결정된 대지니까 시행자가 사업할 때 손댈 땅이 아니다. 손댈 땅이 아니니까 아무리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많이 쌓아놔도 전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경미한 거예요. 이거는 공사할 곳에 쌓아놓을 때가 문제가 되지 남겨두로 결정된 대지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5번에 경작지에서 관상중국 임시식재 만약에 경작지라는 얘기가 안 나왔다.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다. 그러면 이거는 경면행위예요. 종목의 식재는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관상용 종목의 임시니까 가명오지라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임시식재라도 경작지에서 이 말이 다시 붙으면 경작지는 원래 이런 관상 종목의 식재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것이라 아무리 임시라도 그 기간에 따른 보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작지가 다시 붙으면 허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이미 시작한 지 지금 50분이 좀 지났는데 오늘 앞에서 이거 따로 설명하는 좀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 이어서 하긴 무리죠. 그죠?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죠? 네, 11문제 남았으니까 조금만 쉬고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